이 세부적으로는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그동안 살펴본 경제학 관련 책들인데요. 우선은 이 엔트로피 이 책을 경제학적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생태경제학에 해당하는 텍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에 관한 제러미 리프킨, 더 나아가 그의 스승인 니콜라스 게오르게스쿠 레겐의 견해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들도 눈에 띕니다. 일반인의 수준에서 과학적인 맥락에서의 이런 논쟁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엔트로피의 개념을 일종의 비유로서 이해를 하고 제러미 리프킨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손익계산을 할 때 지구 환경으로도 그 손익계산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의류공장을 돌리면서 큰 수익을 얻었지만 그 주변에 하천을 오염시켰다면 그 환경 파괴의 피해도 손익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어떤 과학적인 정확성보다는 최대한 저자의 논지를 따르는 방향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력화학의 세계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계론적 세계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소제목을 위해 붙였는데 이것은 제가 임의로 이해를 위해서 붙인 것이며 아래의 글들이 책의 구절들입니다. 데카르트는 기계 패러다임의 금과 옥조가 된 다음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다. 나는 수학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지식 획득의 수단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수학은 모든 것의 원천이다. 드디어 최초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진정한 신봉자가 나온 것이다. 데카르트는 자연을 단순히 움직이는 물체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는 모든 질적인 것을 양적인 것으로 대치했고 중요한 것은 오직 공간과 위치이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주장했다. 데카르트의 수학적 세계에는 맛과 색도 냄새도 없다. 결국 대수와 기하처럼 깔끔하고 얌전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수학은 총체적 질서의 표현이며 따라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천재성을 한번 휘둘러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내버린 것이다. 데카르트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은 저마다 자리가 있고 상호간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는 정밀한 것이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질적인 것을 양적인 것으로 대치했다.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과 이 연력학적 세계관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질적인 변화를 상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양적으로 결합하거나 혹은 양적으로 분해된 것이기에 역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열역학에서는 이 열은 항상 한 방향으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한다는 불가역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기계적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론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연을 수학의 법칙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기계론적 패러다임은 천하무적임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있었다. 이제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답이 나온 것이다. 사물에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수학 공식이나 과학적 관찰에 의해 밝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유럽 학자들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뒤엉키고 혼돈스러운 것처럼 보이는가? 왜 사람들의 행동은 종잡을 수 없고 정부가 하는 일은 신통치 않으며 경제는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이 제시한 질서정연한 기계론적 설명과 맞아떨어지질 않는가? 이 딜레마는 쉽게 해결되었다. 사회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을 사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인간과 사회 조직에 적용되는가를 알아내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을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를 하고 사회도 이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존 로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중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사회의 기능 원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기계 패러다임 안으로 끌어들인 존 로크와 경제를 기계론 안으로 끌어들인 애덤 스미스였다. 베이컨의 신을 자연에서 밀어낸 것처럼 로크는 신을 인간사에서 제거해버렸다. 인간은 싸늘하고 기계적인 우주 안에서 다른 물질들과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현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사회적 질서가 뿌리내려야 할 기반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일단 쓸데없는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고 나면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는 단 한 가지의 목표만을 갖게 된다. 구성원의 재산 축적을 보호하고 허용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로크에 따르면 순수한 자기 이익의 추구가 사회 구성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는 유물론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성에 따라 이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결론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각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력을 쌓아나가고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기 이익의 추구가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을 때 무한정한 이익 추구는 긍정적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로크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아직 충분하고 못 가진 자들도 다 쓰고 남을 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남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리하여 로크는 무한정한 확장과 물질적 풍요의 철학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로크뿐만 아니라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계론적 세계관도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수학, 과학, 기술의 세계관, 유물론과 진보의 세계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계관들은 이제 생명력을 잃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에너지 환경이 빈사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에너지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과 함께 세계관도 변하게 됩니다. 뉴턴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을 보자. 이 패러다임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의 여러 문화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에 입각한 환경으로 옮겨가는 시대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간은 순환과 흐름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물량과 비축이 중요한 사회로 이동하는 것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변환하는 것으로서 살아가던 문화는 세계를 끊임없는 계절의 순환으로 파악했다. 나고 살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순환 과정은 질적인 과정이다. 에너지원은 생기와 다채로움으로 넘쳤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에너지 환경을 잘 선택하면 그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맞춘 세계관이 또 정립이 되고 그 세계관 하에서 기술과 제도를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자의 주요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선호하는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이고요. 이 재생에너지가 엔트로피 법칙에 좀 더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 에너지 환경 하에서 선택하는 우리 삶의 양식 또한 더 조화로울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면 굳이 애쓸 필요는 없겠지만 화석 연료를 다 써서 파국에 이를 때까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연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잘 이해하고 더 조화로운 시대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역사의 여유 또는 잉여 이론은 이렇다.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이들이 풍요의 결과 잉여를 충분히 축적해서 생각하고 실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라는 것이다. 이 의견은 저자의 의견과 반대고요. 저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정량의 에너지는 영원히 무용한 것이 되어버린다. 축적된 엔트로피로 인해 사회가 에너지원 자체에 대한 질적 변화를 꾀하는 때가 이른바 역사의 분수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고갈되고 그 문명이 더 버틸 수 없을 때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도 반드시 같이 개발이 됩니다. 인간의 생존이 유용한 에너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삶을 영위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갈수록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버티려면 일을 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열역학 환경에서는 인간의 육체만으로 늘어난 작업을 감당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적절한 수준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복잡한 기술을 개발해야만 했던 것이다.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반드시 일으킨다. 현대식 증기기관은 석탄 채굴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설계되고 사용되었다. 세계의 유용한 에너지는 끊임없이 무용한 에너지의 형태로 분산된다. 인간은 가장 먼저 손에 넣을 수 있는 에너지부터 쓰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대의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에너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나무를 베는 것보다 석탄을 캐고 처리하는 것이 더 힘들다. 유전을 개발하고 석유를 뽑아 올리는 것은 더 어렵다. 원자력 발전은 더더욱 어렵다. 리처드 윌킨스는 빈곤과 진보라는 저서에서 경제발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간은 원료와 그 원료의 추출 방법을 끊임없이 바꿔야만 했다. 구하기 쉬운 원료에서 어려운 원료로 넘어감에 따라 인간은 점점 더 복잡한 처리 및 생산 기술을 이용해야 했다. 이해를 위해서 숲과 목재가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었던 시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는지요. 14세기 중엽이 되자 유럽인들은 엔트로피 분수령에 도달했다.
인구가 에너지의 기반을 갉아먹었고 지력은 쇠퇴했으며 나무가 부족해서 서유럽과 북유럽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12세기 유럽 일부에서는 풍차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불모지였던 땅을 경작지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산림 파괴와 인구 증가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역사학자 윌리엄 맥네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유럽의 대부분은 14세기 중엽에 일종의 인구 포화점에 도달했다. 서기 900년쯤 시작된 개발붐으로 인해 거대한 장원과 농경지가 계속 들어섰고 이로 인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숲이 드물어졌다. 숲은 연료와 건축자재의 원천으로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목재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목재의 부족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현대인들은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루이스 먼포드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수가 쓰는 도구는 자르는 날만 제외하면 모두 나무로 되어 있다. 갈퀴, 소의 제갈, 손수레, 마차 등도 모두 나무로 되어 있다. 양동이와 빗자루, 목욕탕의 욕조도 나무이다. 유럽 일부의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로 된 신을 신었다. 농부뿐만 아니라 섬유업자도 나무를 썼다. 직조기, 물레바퀴, 기름 짜는 기계와 포도주 짜는 기계도 모두 나무였다. 활파는 인쇄술이 발명된 지 100년 후까지도 활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도시에서 사용되던 수도관들도 나무 둥치인 경우가 많았다. 펌프의 실린더도 마찬가지였고 배는 물론 산업에 쓰는 여러가지 기계도 나무로 되어 있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기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도래하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기술은 변환자일 뿐입니다. 에너지를 무에서 유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그 재능을 동원하여 생각해낸 모든 기술은 자연의 창고에서 꺼낸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변환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에너지는 문화와 인간 사이를 흘러간다. 여기서 에너지는 비평형 상태에서 잠시 생명과 그 부산물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결국 분산된 상태의 쓰레기, 즉 무용지물이 된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점점 기술을 자연과는 독립된 것으로 인식한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 기존의 에너지원에 뭔가를 더해서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기술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다. 사실 기술은 결코 에너지를 창조하지 않는다. 단지 기존의 유용한 에너지를 소비할 뿐이다. 그래서 기술도 에너지 고갈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기술 발전을 이룩할 때마다 에너지를 추출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더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유용한 쪽에서 무용한 쪽으로만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른바 효율성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에너지의 분산과 무질서의 증가만이 가속화되었을 뿐이다. 화석 연료는 고갈될 것이며 에너지 환경은 다시 변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적합한 세계관을 다시 찾아야 하고 그것을 열역학 법칙에서 찾을 수 있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며 엔트로피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열역학은 이 자연세계를 그 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의 정신 문명을 건설해야 인간이 좀 더 잘 조화롭게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물리적 세계만을 다룬다는 것은 중요하다. 엔트로피 법칙은 시간과 공간의 수평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열역학 법칙은 물리세계를 지배한다. 인간이 물질적 존재의 틀을 확립하는 데 있어 이 법칙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영역이 번영하느냐 쇠퇴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모든 정신적 탐구가 시작되는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려면 엔트로피 법칙을 보다 철저히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엔트로피 과정이 발생하는 속도를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행하는 모든 활동은 엔트로피 과정을 가속화하거나 늦춘다. 우리가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지구상의 유용한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천천히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과학은 형이상학 및 윤리학과 만나게 된다. 기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중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의견 자체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자연에 대한 의견을 인간 사회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일단 열역학 법칙을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그렇게 이해한 세계관 위에서 인간 사회를 다시 잘 정립시켜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에너지 고갈과 자원 고갈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조화롭게 에너지를 활용하고 지구의 자원을 아낌으로써 지구의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킨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하면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이 저엔트로피 환경하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엔트로피 환경에서는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엔트로피 세계관의 윤리적 기준은 에너지의 흐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나친 물질적 부는 소중한 자원을 돌이킬 수 없이 낭비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될 것이다. 저 엔트로피 사회에서 우리는 더욱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을 해야 한다. 소비는 더 이상 인간 존재의 목표가 되지 못하며 생물학적 기능이란 위치로 돌아간다. 새로운 시대에는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생산과 소비는 적을수록 좋다. 만약 모든 것이 가역적이라면 화석에너지, 광물의 소멸과 지구환경의 악화를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러미 리프킨과 그의 스승 니콜라스 게오르게스쿠 레겐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에너지들은 불가역적으로 소모되는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의 기계론적 사고에서 모든 현상은 단지 기계적 운동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자연에는 불가역적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엔트로피 법칙의 발견으로 이 독단이 무너진 것이 중요하다. 이제 아무도 생물학적 과정들의 질서 정연함이 역학의 법칙들이 아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와 경제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것은 이 제러미 리프킨의 스승인 니콜라스 게오르게스쿠 레겐의 책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인데요. 앞부분에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에 완전히 저항할 수 없지만 최대한 늦추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엔트로피와 경제의 옮긴 이들의 말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낮은 엔트로피를 걸러내어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과 지구 전체의 엔트로피 증가를 줄이는 것이다. 이 레겐의 지적에 따르면 신고전파 생산함수는 일단 시간 변수가 없는 정적인 분석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생산물만 따지지 폐기물을 따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로 다루었던 토지가 빠져 있습니다. 결국 레겐이나 제러미 리프킨이나 주장하는 것은 손익계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물이 많은데 또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 또 치명적이다. 그러면 진정한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노동력과 자본재를 들여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토지 오염을 발생시켰다? 이것도 손익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랭던 위너의 말을 마지막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경제학자의 제안과 그 제안에 입각한 공공정책들은 환경적 가치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달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대 환경경제학의 성과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진정으로 합리적인 비용 편익 분석을 하려 한다면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생산의 환경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시장이 실패한 경우에는 공공정책이 환경유해물질 방출세, 벌금, 면허 발급비 등의 다양한 정책적 도구들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